이번 경매 배워봐요. 실전 경매 특별함이 있어요. 입법 선수 협회에서 만나요. 어서 빨리 가. 결심했어 우리 함께.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민국 경매사협회. 부자 되는 지름길 가난 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예, 안녕하세요. 김재입니다. 저번 시간에 그 기획부동산에 대해서 했었죠. 기획부동산. 잠깐만 좀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오신 분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못 들었고요. 중요한 내용은 이제 기획부동산은 우리가 그 부동산이라는 게 부자들의 전유물이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소유해야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죠. 사실 다 부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이유로 예전에 개발붐이 일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은데, 그게 아직도 지금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기획부동산을 이렇게 한 사람들을 끄집어들여서 이렇게 막 사기를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획부동산을 타협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시세를 파악하는 겁니다. 시세 파악. 시세 파악의 가장 첫 번째는 부동산에 전화를 한다고 그랬죠. 인근의 부동산. 인근의 부동산이죠. 근데 인근의 부동산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그 다음 지도라는 그 앱을 이용해서 아니면 그 네이버 지도도 있겠죠. 하여튼 이 지도를 이용해서 그 인근에 부동산 찾기를 해서 그 부동산들을 쭉 찾아서 연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대체로 기획부동산 하는 게 땅이다 보니까 시외, 여기 시골 이런 데는 부동산이 많이 없죠. 그런 데는 동네 이장님이나 마을의 주민들을 찾으면 된다. 그건 어떻게 찾는다? 관공서에 연락을 해보면 된다. 거기 관할에 관공서에 내사무소나 뭐 이런 데 연락을 해서 거기 이장님, 무슨 이장님 연락처 좀 가르쳐 주셔야 하면 다 가르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시세를 물어본다. 근데 이게 뭐 임야고 땅이고 그러면 이분들도 모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인근의 밭, 그 인근의 돈, 이 시세를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고, 물론 임야니까 더 밭이나 돈보다 시세는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 시세를 파악을 해서 이들, 기획부동산이 말했던 그 시세보다 확연히 차이가 날 것이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말은, 야, 향후에 개발이 되면 이렇게 오르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때 사야지 왜 지금부터 그 가격을 주고 샀느냐. 차이가 많이 날 건데. 그래서 이거 금방 파악할 수 있다겠죠. 그 두 번째는, 그 관할 관공서,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 저기 있겠죠. 뭐, 건설가. 무슨 개발과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연락을 해서 도면을 파악해서 볼 수도 있고, 그 도면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보다 어떻게 하더라? 직접 관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된다. 이 반지에 물어보는 방법도 제가 가르쳐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은 이런 거는 금방 파악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단독주택. 지금 이제 저번에가 기획부동산이었고 지금 오늘이 단독주택. 그리고 이제 다음 아마 지금 올해는 이걸로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은 2015년부터도 다시 할 건데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쭉 들어보시면 좋아요. 내용이 쭉 좋은데 그 단독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 있고 단독주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가구예요. 다가구에서 대해서 볼 수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나 다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시간을 쪼개서 얘기해야 될게요. 그리고 상가나 점포에 대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이 근린주택이죠. 근린주택, 근린상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할 겁니다. 단독주택. 자, 그러면 오늘은 단독주택이네요. 단독주택 하면 뭐죠? 공공주택은 뭐죠? 전체로, 그냥 쉽게 말해서 아파트죠. 아파트. 전체 많은 집들이 모여있는데 그 집에 각자 개별 등기에 대해서 모여있는 집들을 합을 공공주택이라고 하고,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집 하나죠. 올랑 하나. 일반적으로 집 하나 있는데 여기를 단독으로 혼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는 혼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떼거지로 뭉쳐있는 거. 아파트 같은 거. 그런 거죠. 자, 단독주택인데 소유자가 혼자여야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독이라 해서. 아닌데요. 3명, 4명 있는 데도 있던데요. 그건 뭐죠? 정도, 지분으로 갖고 있죠. 하나의 집에 지분으로 뭐 아버지한테 물려받아서 상명비 갖고 있다거나, 어떤 사람들이 뭉쳐서 이 집을 샀는데 그게 3명, 4명의 명의로 됐대. 그렇지만 결국은 가구는 하나다. 자, 이게 단독주택인데, 그럼 다가구는 뭐냐? 다가구는 같은 개념이죠. 다 하나로 있는데, 이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요새는 예전에 이런 게 많죠. 다가구. 무슨 동 300번지. 300번지라고 해서 가봤더니 집이 뭐 빌라 해가지고 딱 하나 있죠. 집 하나. 건물 하나 있죠. 꼭 다세대 같이.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도 다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이런 식으로 쭉 4층까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다세대 같은데요? 다 집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이거 다세대인데 왜 이걸 가까우고 가냐? 그러면 자, 여기도 단독도 그렇지만 이렇게 생긴 꼭 빌라같이 다세대처럼 생긴 아파트의 축소판처럼 생긴 이런 데가 다가구라는 이유는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등기부에 보면 이런 데가 집이 다세대처럼 되어 있지만, 아파트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써있기는 다 가구로 되어 있다. 등기부상. 다가구가 뭐냐? 이 전체의 집에 소유자는 한 명이라는 거죠. 등기를 개별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별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는 등기가 다 개별 등기인데, 다가구는 각자가 안 되더라. 모든 집이 합쳐서 단 하나로 되더라. 소유자가 하나더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게 수도요금 내는 거죠. 수도요금. 예전에는 수도요금, 뭐 전기요금, 무슨 가스비 이런 게 다 한 집에서, 예를 들어 이 집의 주인이 101호에 산다. 그러면 한 집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기요금 내는데도 세대별로 가구별로 얼마씩 해서 받고 이렇게 했죠. 사람 수대로 해서 얼마. 그러고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왜? 아니 우리 집은 한 달 동안 살긴 살았는데 남편이 한 2주 동안 출장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요금을 똑같이 두 명 같이 내려가느냐, 그런 말도. 어떤 집에서는 절대 자기 혼자 살았는데 자기가 분명히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도 저 한 달 동안 어디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못 내렸어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이건 실사례입니다. 저희 이제 협회에서 있던 사례인데, 다가구를 잡았더니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은 각 세대별로 지금 그 계량기를 다 붙여줘요. 계량기를 다 붙여줘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새는 계량기를 다 하나씩 붙여줘요. 이건 한전에 신청을 하면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는 이제 아무래도 안전 때문에서라도, 그리고 그 가스의 주체 회사들이 그 어떤 공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각자 다 나와서 해주더라. 신청만 하면. 근데 유독 아직까지 진짜 그 항공수죠. 수도세를 걷는 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수도세는 그렇게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요금 가지고는 아직도 막 돈 10,000원, 20,000원인데 그것 가지고도 막 말들이 많고. 근데 이것 가지고 보면 금방 알 수 있더라. 다가구로. 그리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요한 거는 세대가 개별 등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다가구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이런 단독주택에 대해서 한번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 시간이 조금 되려서 조금 짧게 갈 건데요. 원룸은 뭐예요? 네. 원룸이 원룸도 거의 다가구의 형태죠. 다가오요. 예. 왜냐하면 원룸도 그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팁으로 열어놓는 거예요. 내가 이 원룸을 알고 싶다. 이 원룸에 무슨 경매가 나오는데 이 집을 좀 알아보고 싶다 하면 등기부는 열람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등기부를 열람을 해보면 다세대면 다세대, 다가구면 다가구라고 그러니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원룸들은 요즘 보면 아직도 다가구인 데가 많죠. 최근에 지은 집들은 다 이제 다세대로 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매에 나온 걸 보면, 물건이 나온 걸 보면 알 수 있는데, 예전에 나왔던 물건들을 보면 원룸이더라도 다가구 형태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요즘은 다세대 형태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개별 등기가 되면서 사건 번호가 하나지만 물건 1, 2, 3, 4 다. 왜? 따로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101호부터 505까지 쭉 이렇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물건공세를 통해서 보시면 계속 하다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매체씩 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금액이 많이 이제 다운돼 있고, 아까처럼 다가구의 가장 단독도 그렇겠지만 다가구의 가장 큰 경매에서 덤비기 힘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지분 하는데 세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세대수가 많으면 어쩌죠? 가구수가 많은 거죠. 정확히 생각하면 가구수가 많다 보니까 어떻더라? 연도가 예전에 집주인은 알아서 이제 자기가 집주인이니까 했지만 새로 자기가 이 건물을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이 집집마다 다 깔려있는 보증금과 그거에 대한 처리 문제. 이건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죠. 그래서 다가구 같은 거 보면 유찰의 횟수가 높습니다. 유찰이 아무래도 많이 되겠죠. 왜? 이건 물어줄 것도 많아 보이고 이 사람들 다 명도에서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선뜻 덤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다가구를 보면 시세 차익이 큰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려워 보이니까. 제가 어려워 보인다겠죠? 어렵다고 말씀 안 하죠. 어려워 보일 뿐이에요. 근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권리 분석이 잘 되더라도 이 사람이 이 다가구의 가구수가 예를 들어 10가구인데 10가구 중에 2가구만 내가 물어줘야 되고
나머지 8가구는 없어지더라. 권리 분석을 하도 잘 가르치니까 그 정도까지 사람들이 파악을 해요. 근데 나머지 2가구, 그리고 이 8가구의 명도 문제,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못하더라. 그래서 다가구에 대해서 선뜻 덤비지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매력적이어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단독과 다가구를 제일 첫 번째로 꼽아서 하는 거예요. 유찰의 수가 많다 보니까 시대 차익이 굉장히 크더라. 이 큰 물건을 어떻게 도전을 하고 어떻게 명도를 하고 사람들의 어떤 보증금 문제, 권리금적인 문제를 어떻게 빨리빨리 끝내서 내 물건으로 소화시키고 내 돈으로 받아들이느냐. 그게 중요해요. 단독 같은 경우에는 집이 한 채이고 그 집에 뭐 두 주택이 사는 집이 별로 없죠. 그 단독주택이라면 이런 데가 많은데 그 밀집된 단독주택을 보면 들어가 보면 요즘은 대부분 2층, 3층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계단을 외부 계단을 이용해서 2층 올라가고 3층 올라가는 집들이 많죠. 생긴 건 단독주택이에요. 등기부에 올라가도 단독으로 해요. 주인집이 보통 1층에 살고 2층, 3층을 세를 내주는 집들이 많죠. 이런 집들의 처리 문제. 이런 집들도 의외로 운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찰도 많이 돼요. 그렇지 않은 집도 있는데 최근에 우리 그 부산지사장께서 인천에다가 투자한 물건이 이런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인데 1층이 주인 세대가 살고 1층을 세를 내줬고 2, 3층을 주인 세대가 살고 있었어요. 이제 그 부모님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게 나올 때 이게 제시외로 나와서 3층이 제시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불법 건축물이 있어요. 불법 건축. 불법 건축물이라는 건 뭐죠? 등기부상에 안 나와요. 무허가 아니에요? 네. 무허가 돼요. 근데 이런 집들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죠. 대구냐고 봐도 거의 무방해요. 제시외 뭐 이렇게 나와있는 그런 거 보면 멀쩡하게 집이 있는데 2층이 있는데 뒤에 조금씩 달아내는 거 있잖아요. 어떤 뭐 창고 용도로 쓰든지 뭘로 쓰든지 뭐 보일러실 같은 거는 진짜 조그맣게 하나씩 지어버리고 단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죠. 어디 자기 주방이 조금 좁았는데 조금 타서 주방을 넓힌다고 해요. 그건 주방은 이미 끝났는데 그 후에 자기들이 이민대라고 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최근에 그 법이 나와 있잖아. 내년 6월까지가 내년 2월까지만 끝난데 1월까지만 끝났는데 올 12월 며칠까지 신고를 하면 그거를 이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는 조건으로 인정을 해주는 조건으로 12월 며칠까지는 저희 날짜를 잊어먹었네요. 그 날짜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신고만 하면 그거를 파악해서 처리를 해주는 기간이 관공부에서 그걸 해주는 기간이 한 달 정도가 소요된대요. 그래서 내년 1월 언제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신고를 하는 것은 올 12월 며칠까지라고 하더라고요. 12월 며칠까지는 꼭 해야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된다. 자기가 잘못 불법을 해놨던 것들 그런다고 그걸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적어줘. 부동산 경기가 하도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라도 이렇게 좀 풀어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부산에 우리 지사님께서 했던 게 3층이 불법 건물이어서 근데 이 3층에 주인에게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명도를 진행하는데 1층은 굉장히 이제 세입자였고 지금 참 말이 먹어서 쉽게 나갔어요. 근데 2층도 그 아들 세대, 젊은 세대죠. 거기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3층은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계셨는데
뭐가 최근까지도 잘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돼서 완전 여기 진짜 인동명령을 때리면서 법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처음에 어디죠? 등기소인가? 어디서 이거를 인도명령을 신청을 했더니 법원이고요. 법원에서 인도명령 신청을 안 받으려고 했대요. 왜? 불법 건축물인데 인도명령이 이렇게 있냐? 근데 그러면 당신들 팔지 않았느냐고. 또 따져서 결국은 그 문서를 다 서를 만들어서 갔더니 그 다음날 바로 아무 얘기 않고 바로 이걸 인도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아마 이제 거기까지 간 걸로 왔는데,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 집이 3층이죠. 제가 3층이라 했죠. 집이 3층인데 이걸 이제 허가를 안 받았어. 불법이란 말이야. 그러면 3층이 불법 건축물이면 이게 있는 집이에요, 없는 집이에요? 경매로 납치할 것 같아요. 이 소유가 누구 걸까요? 납치를 받은 사람 거죠. 네. 자, 집이란 거는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죠. 1층이 있어야 2층이 있고 2층이 있어야 3층이 있는 거예요. 불법이든 뭐든 간에 어찌됐든.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후공에 3층만 있나요, 공물이? 그런 건 없죠. 이 논리를 펼치는 거죠. 국가를 상대로. 등기법원을 상대로. 법원에서는 인정을 해줬는데 등기소에서 등기를 안 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제 서로 관청이 좀 틀리다 보니까 그런 좀 황당한 눈치 못할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말 몇 마디면 바로 해결됩니다. 아니 여기서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소송을 들어가겠다. 예전에 제 협회에서도 있을 때 있는데 소송을 들어간다니까 또 두말 없이 해줘. 등기가 안 되고. 좀 웃기고 말도 안 되는 현실이지만 근데 1, 2층이 없이 3층이 어떻게 생기냐 그러면 이 3층이 불법이라는데 좋다. 이걸 같이 통으로 해서 팔았지 이거 두 개만 판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입찰 당시에 그 조건들이 있어요. 명시돼 있겠죠. 그것들 다 조목조목 따지고 이것이 불법 건축물이면 합법화 시키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합법화 시키는 과정도 부산지사장께서 하셨고 그래서 이걸 다 인정을 받고 결국은 이 사람을 인도명령까지 신청까지 받아들여서 그렇게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좀 많은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조금만 파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고 모르면 또 자기가 진행하시다 모르면 저희 협회에 물어보셔도 되고 저희 관계에 와셔도 물어보셔도 돼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이 다가구가 불법 건축물. 이 다가구가 이제 가구수가 많고 이제 단독은 이렇게 가구수가 몇 집이 보통 있는데 수십 내지 세 집인데 이런 데 대해서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리고 이런 데 가장 메리트가 뭐냐면 단독은 대지 평수가 높죠. 그리고 건물보다 대지 평수가 높다. 이런 집들은 대부분 시간이 오래됐고 연차가 오래됐더라. 단독이나 다가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공동주택과 별도로 생각해 봤을 때 대지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죠. 왜냐하면 모든 건물은 결국은 낮게 돼 있고 낮게 된다는 것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땅값은 어떻게 돼요? 그 땅값은 결국은 오르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값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가만히 놔두고 몰라요. 그래서 대지 평수가 넓으면 넓을수록 투자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이 많이 모여있으면 모여있을수록 어떻게 된다겠죠? 이런 집이 많이 모여있다. 근데 건물 지었는데 이게 기간이 오래 간다. 이렇게 모여있어 다. 가족들 이상 다 모여있죠. 모여있는데 가보면 오래된 어떻게 되죠? 재개발해야지, 그렇지. 지금 광주 같은 경우 산수동, 이제 대림동, 지산동, 지금 학동은 지금 하고 있죠. 3구역.
현대에서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그 옆에 사구역도 보면 다 그런 곳이 뭉쳐있죠. 가운데 큰 뭐 교회 하나 있고 앞에 조그만 거 하나 있고 그러는데 그 아파트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고 보기보다는 다세대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런 지역들은 보면 이렇게 오래 걸려 있고 물론 이제 재개발이 언제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지인도 이제 그 시청에 근무하는 이 재개발 관련 부서에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골몰을 앓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도 담당 자기 담당이 동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책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지금 처리 문제 때문에 복잡하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지금 저기서 다 개발된다는 소리가 벌써 한 20년씩 지났죠. 학동도 거의 20년이 다 넘었는데 이제서 이제 4구역이 들어온 거고 3구역의 처리 문제도 아직 어떻게 되는지 불투명한 상태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 저 광주로 따지면 상수동이나 대림동, 지단동 이쪽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부동산에서 대부분 하는 말이 언제 될지 몰라요. 그리고 신뢰가 갈만한 그 시청에 있는 뭐 지인은 거기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다. 서로가 해당하고 아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들은 그렇죠. 이게 순환조직이잖아요. 순환조직. 한 군데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데 오래 머물러 있으면 바로 이제 피해 의상이 될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한 명이 찔법, 두 명이 찔법, 뭐 몇 명의 그 유혹에 대해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자주 계속 하다 보면 썩거든요. 물론 거기서 썩거든요. 그래서 순환조직을 이런 데 특히나 시켜버리고 이 친구들 거의 시간 대우에 식으로 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거 가지고도 그 개인분양한테 놀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속을 뻔했던 사람을 제가 제기해 준 것도 있는데 이런 건 좀 잘 파악을 해보셔야겠죠. 하여튼 다가구와 단독의 차이가 이렇게 있지만 다 똑같이 용도가 어려워 보인다. 그 보증금들을 어떻게 회수해 주고 인수할 부분들을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파악을 했어도 연도에서 결국 막혀서 이런 거에 좀 도전을 잘 알아주시더라고요. 투자자들이. 근데 이쪽에 정말로 많은 그 볼거리 먹을 것이 있고 이쪽에 큰 시세 차이로 인해서 투자 이상의 기대를 얻을 수 있는. 그리고 2차적으로 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죠. 자기 돈을 얼마 투자를 했는데 저희는 대출을 이빨 끼라고 하죠. 대출을 최대한 많이 낄 수 있는 만큼 끼워서 물건에 도전하러 가죠. 중요 물건에. 근데 이렇게 도전을 해서 어떤 걸 낙찰 받았는데 이 재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바로 단독하고 다가구다. 그 이유는 보증금 회수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10집, 가구 같은데 10가구가 있다. 10가구에 한 가구당 보증금이 1000만원이라고만 쳐도 10가구면 1억이죠. 근데 이런 집이 얼마가 될까요, 시세가?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거의 반 이상 뽑는다. 투자한 금액의 반 이상은 뽑아버려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또 다시 재투자를 올릴 수도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저는요 빚을 평소에 짓고 살기 싫어해서요. 이렇게 보증금을 회수하면요 제가 깼던 대출을 팍 갚아버리려고 이러신 분들 가는 거예요. 이 대출은 금융이죠, 금융. 대출은 많이 끼면 많이 낄수록, 그러니까 레버리지 효과요. 지렛대 효과처럼. 내 돈은 적은데, 대출을 많이 깼다고 돈 갚아버리고, 대출이 많이 깼는데 보증금을 많이 해소했다고 돈을 갚아버리는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실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돈은 가만히, 이 대출은 가만히 놔둬도 여기에 이자들은
플러스 이 월세에서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이 월세에서 얼마를 거친가를 예상을 해서 이 이자를 충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좀 깊은 내용이라 오늘 이 알짜방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을 회수를 했지만 이 회수한 것을 대출을 갚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재투자를 것인가. 재투자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왜? 내 돈은 유한하다. 그렇죠? 자기 돈이 1억 있다. 자기 돈이 10억 있다. 그러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돈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되겠죠. 그 부분에서 몇 번 하다 보면 결국 없어지니까.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출까지 여기서 갚아버리겠다? 재산에서 나온 그 귀중한 돈을 그건 아니겠죠. 그 돈을 또 살려서 나갈 수 있는 방안들, 방법들을 찾아서 하기 좋은 정말로 경매 투자에서 보석 같은 종류죠. 단독과 다가구. 이 단독과 다가구만 잘 연구해가지고 잘 계속 지속을 해도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수입의 몇 배 이상을 벌 수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단독과 다가구. 자, 근데 그러면 단독과 다가구가 왜 좋다는데 최근에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서 나갔었는데 사실 그분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는지. 그분이 왜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안타까운 경우죠. 최근에 그 경매에 가장 뜨거운 기사 하나 있었죠. 경매 투자로 15채 했는데 유가족 자살을 해버린 그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죠. 유가족이. 자,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서 이겼을까에 대해서 우리 회장님께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했는데, 자, 이게 바로 그 자금 운용법입니다. 자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 자금 운용법에 대해서 이분이 실패하지 않았나 싶어요. 저분도 아마 대출을 이까지 꼈을 것 같아요. 대출을 많이 꼈는데 그 대출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단독과 다가구가 가장 좋은 게 뭐라고 했죠? 가장 좋은 게? 단독과 다가구가 있으면 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것. 내 돈이 얼마가 투자됐는데, 대출 이만큼 끼고, 또 나서 이 집에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이 얼마더라. 그걸 잘 파악해서 이거를 또 재투자를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런 집을 갖다 보면, 이 돈보다는 적겠지만, 또 다른 보증금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서 또 얼마를 해서 또 다른 투자. 이렇게 3번, 4번까지 가기는 힘들죠. 네. 금액은 점점 줄어들고 투자 액수는 작아지니까 그만큼 잡을 수 있는 물건의 항도가 작아집니다. 그때는 이게 또 나중에 가는 거예요. 잠깐. 소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자, 이렇게 가는 과정이 대출 하나로 대출을 열심히 지렛대 효과가 잘 썼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 감당이 힘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자, 어느 집 하나 낙찰을 가는데 이 집에 서면 세가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 문제죠. 세가 잘 안 나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 생각했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를 받아서, 보증금을 얻어서, 월세를 받아서
이자 비용을 충당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버린 거지. 자, 그 이자 비용 충당을 못하니까 여기서 멈추고 다음 물건에 안 가든가 아니면 어떤 여기서 해결책을 본 다음에 갔어야 되는데 일단 또 좋은 게 나오니까 또 적어버려요. 금액은 조금 있지만 투자를 이걸 크게 벌리다 보니까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제외수가 잘 돼야 경매의 지속이 되겠죠. 근데 이 제외수를 잘 못하더라. 그래서 이것들을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의 자금의 운용법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우리가 추정입니다. 그냥 이걸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이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는 뭐다? 자기 자신의 자금 운용법을 잘 하셔야 된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되지만 모르면 또 물어봐야 되겠죠. 100번 버는 것보다 100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죠. 다들 아시죠? 100번 버는 것보다 한 번 물어보는 것이 더 훨씬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더 훨씬 금방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이 모르면 잘 아는 사람한테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방법을 택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깨우칠 수 있는 것들이 나온다. 물론 쉽게 안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요. 근데 또 저희 팟캐스트 방송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떤 깊은 내용까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팟캐스트 방송 무료다 보니까 우리가 깊은 내용까지 해드릴 수 없겠죠. 어느 정도 맛을 볼 수 있는 선에서는 해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일이 세상 일이 자기 생각대로 잘 되던가 이렇게까지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에 와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경매에 와서는 유독 일이 잘 돼야 되고 시세 차익이 커야 된다. 아니 내가 1억 투자했으면 2억 벌어야지 왜 그렇게 안 되냐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경매에 와서만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2억 투자했다가 반토막이나 반의 반토막 5천까지 떨어졌어도 다시 1억으로 복귀만 돼도 그래봐야 50% 복귀된 건데 그거 가지고 좋아하는 분들이 유독 경매에만 와서는 왜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못 받느냐 그런 식의 언감생심이죠. 말도 안 되는 그런데 그런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경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그거는 저희가 회사에서 저희 옆에서 누차 얘기하면 부정하는데 전혀 안 맞는 이야기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익률도 보수적으로 말씀 하나 드리는 거고 그렇지 그것만 벌어도 사실은 어떤 은행에 아니면 다른 어떤 재테크보다도 훨씬 괜찮은 수익률인데도 작다고 생각합니다. 왜? 뭐 대박을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 없다 하잖아요. 근데 경매 물건은 있죠. 있는데 없다고 아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있다는 것은 결국은 경매에 고수가 돼야만 보일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기 실력이 좀 쌓아져야 찾을 수 있는 물건이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게 가장 첫 번째로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많은 것들을 이제 해드리겠지만 방법과 다가구가 정말 매력이 있다. 그건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기 소금쟁이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소금쟁이가 저희 지금 협회에서 가장 지금 밀고 있는 이야기고, 그 보셨나요, 팜플렛? 팜플렛 받으셨죠? 오늘 안 받으시고. 소금쟁이를 저희 협회에서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소액으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바로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며칠 전, 한 이틀 전인가 제가 수요일 날 서울 갔다 왔는데 그때 우리 지사장, 청주 지사가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지사장 환영도 하면서 제 이제 소금 여행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러고 왔는데 그냥 특별한 파격과 하나 했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2014년이죠. 2015년까지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 소금쟁이에 200만 원이죠. 200만 원. 아주 소액입니다. 200만 원이요. 멤버십 금액 5년 동안 지속되는 멤버십 금액 200인데 하루 따지면 880원 들어가는 돈인데 돈도 아니죠. 근데 이것마저도 2015년까지 가입하신 분에 한해서 2016년부터 16, 17, 18, 19, 20 2020년까지 이 5년을 보장을 해야 됩니다. 투자 설명회 및 각종 세미나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 자, 보시면 지금 2014년인데 2015년에는 그냥 안 할까요? 이 세미나? 이거 다 모아놓고 지금 저희가 2016년부터 할까요? 아니죠. 바로 지금부터 할 겁니다. 우리가 19일 날, 올 12월 19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 날 송년회 방문할게요. 저희 협회. 서울에서, 우리 본사에서. 본사가 아니고 이제 근처에서 할 건데, 좋은 데를 지금 잘 잡았어요. 근데 여기서 벌써 이 소금쟁이 첫 건을 하나 투자 설명회를 할 겁니다. 송년회 경계에서. 이게 아산에 있는 모텔인데요. 아산에 있는 모텔인데, 이거는 그 어떤 뭔 행위에 기반되니까 이 유사 수신이 들어가더라고요. 투자 금액이 얼마에 확정금지를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건 아니죠. 왜냐면 이거는 거의 멤버십 개념으로 할 거예요. 멤버십 개념이 뭐냐면 돈들 모아서 그분들이 이 아산 모텔에 투자를 하는 양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드릴 거예요. 이거는 19일 날 오시는 분에 한해서 여기다 들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들을 수가 없고 수익률을 굉장히 높게 드릴 거고, 왜? 첫 건이고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가장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혜택을 많이 드리자는 취지에서 소금쟁이 혜택 많이 있죠. 뭐 거의 현찰로 40만 원 가까이 돌려주는 방식이고, 자, 이거 기간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5년인데 2015년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6년인 거예요. 6년 동안 200만 원 공짜로 계속 투자 설명이며 세미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소 1년에 10건, 최소 10건 할 거예요. 최소. 근데 최소 10번은 분명히 넘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찾아내고 하는 물건들은 정말 좋은 게 너무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거를 자기 돈이 적으니까 투자를 못 했는데 정말 그 소액을 모아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소금쟁이에 가입하시면,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우리 지금 최고위 한 분도 계시지만 최고위는 250만 원을 받고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한 5, 6개월 정도 교육받거든요. 그건이 끝나버리면 그 협회나 저희 광주지사나 이게 지속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200만 원으로 가입해도 6년 동안, 앞으로 6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는, 멤버십이 지속되고 협회장도 만날 수가 있고 저희 각자 지사장들도 만날 수가 있고, 이런 자리에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만 투자하면.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액으로 투자 기분이 생겼을 때 나 저거 해야겠다 하고 투자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말 그대로 1년에 한 번씩만 하신다 해도 6번을 하실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안 되는 적은 소액으로 6번의 경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명한 수익도 얻어갈 수 있다. 그렇게 사신, 이렇게 소금쟁이에 가입해서 6년 뒤에 사신 분의 어떤 재테크의 실력이나 경매의 실력과
그냥 지금 조금 배우다가 알아서 하시다가 자기 손에 고갈로 인해서 대충 경매 인생이 끝나서 아 재테크가 아니야 이렇게 사실래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저희 최고위 분들한테는 빚을 내서라도 하시라고 했어요. 200만 원. 사실 그렇죠. 200만 원은 큰 돈이면 큰 돈인데 따지고 보면 아주 소액이다. 왜? 6년 동안 보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 그러면 아까 뭐 5년이면 880인데 6년이면 얼마예요? 600 얼마가 들란가? 아마 그럴 거예요. 조금 전에 꼭 나가시면서 우리 그 여직원 이과장한테 말씀 들으시고 꼭 가입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기회가 좋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